어제는 물가지수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물가지수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GDP 디플레이터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자, 우리가 앞으로 다룰 모형이라든지 뭐 이럴 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들은 실질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GDP의 경우에도 실질 GDP와 명목 GDP가 있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시장 가치를 어느 것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비율이 바로 GDP 디플레이터라고 얘기를 했죠. 즉 다시 말하면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곱하기 100 하면 GDP 디플레이터가 됐어요. 그걸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실질 GDP 곱하기 GDP 디플레이터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명목 변수라는 것과 실질 변수라는 것의 차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변수가 명목 변수가 있는데 그 명목 변수를 실질 변수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가지수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때그때의 물가지수, 이를테면 2015년에 명목 변수가 있는데 그것을 2015년에 실질 변수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2015년에 물가지수로 나눠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1997년에 명목 변수를 실질 변수화하기 위해서는 97년에 물가지수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어떤 명목 변수,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변수는 거의 대부분 명목 변수예요. 우리가 실제로 GDP를 추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도 일단 명목 변수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외에 많은 경제 변수들, 특히 이제 화폐의 단위로 측정된 명목 변수들, 뭐 통화량,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뭐 화폐의 양, 이런 것은 명목 변수인데 그것을 실질 변수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실질 변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물가지수로 나눠줘야 돼요. 자, 뭐 어떤 물가지수로 나눠주는 게 좋으냐? 그것은 그때그때 달라요. 많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물가지수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CPI로 나눠주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 다룰 모형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물가지수로 나눠주냐 하는 것은 따지지 않고 그냥 P라고 하는 물가지수를 P라고 표현해서 P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실질 변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왜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의 차이점이 중요하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올해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의 중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가 이를테면 10억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프로야구가 1982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럼 1981년에 연봉이 가장 많았던 선수의 연봉을 생각해보면 뭐 한 몇천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82년에 몇천만 원과 지금의 10억 원 중에서 얻은 게 더 큰 숫자냐? 물론 명목 기준으로 하면 지금의 10억 원이 훨씬 더 큰 숫자지만 실질로 따져보면, 따라서 1982년에 월급을 받아서, 연봉을 받아서 그걸로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의 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몇천만 원과 지금의 10억 원이 명목 변수에서의 차이만큼 커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82년의 물가 수준이 지금의 물가 수준보다 훨씬 낮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공평한 비교를 위해서는 실질 변수화를 해서 뭐 역대 최고 연봉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미국에서 이를테면 영화 수입이, 뭐 극장에서 영화를 봐서 그 영화 수입이 소위 말해서 박스오피스에 영화 본 금액이 가장 큰 영화가 뭐냐, 역대 최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를테면 그것이 아바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바타가 가장 관중 수입을 많이 올린 영화였느냐? 명목으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실질로 따지면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이 그렇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1930년대 40년대에서는 극장에 가서 영화 하나 보는데 굉장히 작은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실질화했을 때는 사실은 얻은 게 더 큰지는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로 보는 경제 모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다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명목 변수가 중요한 경우도 모형에서도 중요한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질 변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볼 많은 모형에서도 실질 변수로 암묵적으로는 실질 변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제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오늘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에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명목 변수를 실질 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명목 변수를 물가지수로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대부분의 화폐 단위로 표시된 변수 중에서 양을 나타내는, 퀀터티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명목 변수를 실질 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가지수로 나눠주면 돼요. 즉, 이 경우에는 실질 변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 변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이 아닌 변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부터 얘기할 이자율 같은 변수. 이것은 양이 아니에요. 퍼센트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질 변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자율.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밑에 신한은행에 가서 예금 금리를 보면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이를테면 뭐 2%다. 이자율이 2%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1억 원을 갖다가 맡기면 언제? 1년 뒤에 1억 원에 2%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겠죠? 그럼 1억 200만 원을 여러분한테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보는 명목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이때 명목 이자율은 2%가 돼요. 자, 보통의 이자율은 이와 같이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요. 우리가 연율이라고 해서 1년 단위로 이자가 계산되는 것을 퍼센트로 나타난 게 이자율이에요. 뭐 그것을 6개월로 할 수도 있고 3개월로 할 수도 있고 10년으로 할 수도 있지만 편의상 우리가 1년 단위로 이자율을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퍼센트로 된 명목 변수는 실질 변수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명목 변수에서 물가 상승률, 소위 인플레이션율을 빼줘서 실질 변수로 만들어져요. 왜 그럴까? 자, 퍼센트로 됐다는 건 뭐 일종의 증가율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위의 식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간단한 수학을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나누기가 빼기가 되죠. 그죠? 그 나누기가 빼기가 되고, 그 로그 실질 변수는 로그 명목 변수 빼기 로그 물가지수가 돼요. 그죠? 그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좀 어려운 말이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증가율이 되는데, 자,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개념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거시2를 배울 때, 경제 성장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개념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외세요. 일단 자, 로그를 취하면 일단 빼기가 되니까 대충 그걸 증가율을 계산하면 실질 변수의 증가율은 명목 변수의 증가율 빼기 물가지수의 증가율이다. 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바로 인플레이션율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 변수를 나눌 때 양을 나타내는 거, GDP 통화량, 임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거를 퍼센트로 나눈 것, 퍼센트로 나눈 실질 변수는 인플레이션율을 빼주면 된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가지수로 나눠줬는데 특히 이제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줬는데 그러면 실질 경제 성장률과 우리가 명목 GDP의 성장률과 물가지수의
상승률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즉 인플레이션율과 명목 GDP의 증가율을 알고 있다 그러면 실질 GDP의 증가율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빼주면 되니까. 그죠? 명목 GDP의 증가율이 10%였는데 인플레이션율이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이 7%였다. 그러면 실질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은 3%가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실질 변수의 증가율, 실질 경제 성장률, 실질 GDP의 증가율이 5%였고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이 3%였다 그러면 명목 GDP의 증가율은 몇 퍼센트? 8%가 되겠죠. 그죠? 이 식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기를 바래요. 자, 이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찬찬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명목 이자율은 우리가 밖에서 관찰하는 바로 그 이자율이에요. 1,000원을 맡기면 10%의 이자율을 준다는 얘기는 1년 뒤에 1,1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1,000원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이자율이 10%라고 합시다. 그 얘기는 1년 뒤에 내가 1,1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자율은 당연히 명목 이자율일 거예요. 자,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0원을 가지고 이제 어떤 재화를 구입을 한다고 합시다. 어떤 재화를 구입하는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재화의 가격이 현재 1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화 몇 개를 살 수가 있어요? 100개를 살 수가 있죠. 지금 1,000원이라는 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100개의 재화를 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100개의 재화를 사는 대신에 이 돈 1,000원을 은행에 예금을 해서 1년 뒤에 1,100원을 받는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물론 은행이 파산할 확률 이런 거 전혀 없고 100%의 확률로 내가 1,1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근데 그 1년 동안에 이 재화의 가격 10원이 그대로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원래는 여기서 인플레이션율 또는 물가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모든 재화 가격이 다 10원이고 똑같은 증가율로 올라가거나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여긴 재화 가격 이렇게 썼지만 이거의 변화율을 그냥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율이 0%였다라고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재화 가격 10원이 전혀 안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년 뒤에 재화 가격은 그냥 10원이 될 거예요. 인플레이션율이 0%니까. 그러면 1년 뒤에 내가 현재 1,000원을 은행에 예금해서 1년 뒤에 내가 1,1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1,100원을 가지고 이 재화를 몇 개를 살 수가 있어요? 110개를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함으로써 나의 구매력이 1년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10%만큼 상승을 한 거죠. 1년 전에는 내가 1,000원 가지고 100개만 살 수 있었는데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 1년 뒤에 내가 110개를 살 수가 있게 됐으니까 구매력이 10%만큼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가격이 만약에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근데 가격이 만약에 6%만큼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 뒤에 재화 가격은 10.6원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재화를 몇 개를 살 수가 있어요? 약 103.77개를 살 수 있어요. 약 104개라고 해봅시다. 안 올리면서. 그럼 구매력이 얼마큼 늘어났어요? 4%만큼 늘어났죠. 100개에서 104개가 됐으니까
구매력이 4%만큼 증가를 했어요. 이번엔 재화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10%만큼 상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재화 가격은 11원이 됐을 것이고, 재화는 11원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1,100원을 가지고 몇 개 살 수 있어요? 100개밖에 못 사죠. 구매력 변화는 0%죠. 구매력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서 이번에는 12%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격이 11.2원이 됐을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약 98개를 살 수가 있어서 구매력은 이번에는 2%만큼 떨어졌어요. 1년 전엔 100개를 살 수 있는데 지금은 98개밖에 못 사니까.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이번엔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즉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합시다. 인플레이션, 마이너스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디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죠?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10원이었던 가격이 9.8원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재화를 112개를 살 수가 있고, 따라서 구매력은 얼만큼 증가했어요? 12%만큼 증가를 했어요. 명목 이자율은 10%로 고정이지만 그 앞으로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나의 실질 구매력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정의에서 실질 변수의 퍼센트로 된 실질 변수를 구하려면은 명목 변수의 증가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준다고 했죠. 자, 명목 이자율은 10%지만 실질 이자율이 이 경우에는 몇 퍼센트예요? 10%. 이 경우에는 4%.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2%. 그죠? 여기는 12%가 됐어요. 그죠?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구매력이 달라지고, 이 구매력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실질 이자율이에요. 명목 이자율은 화폐 단위로 측정한 금액의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실질 이자율은 화폐 단위가 아니라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실질 이자율이에요. 명목 이자율이 10%라고 이자율이 굉장히 높네, 좋아할 게 아니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12%면 실질 이자율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구매력으로 따지면 더 못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모형에서 계속 뭘 중요시한다 했어요? 실질 변수를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자율도 많은 경우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실질 이자율이 더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작에 가서 우리가 화폐 수요 함수 이런 걸 할 때는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명목 이자율이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 중간 시험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경기 변동 이론을 배울 때 그 기본 모형이 되는 소위 ISLM 모형에서 나오는 이자율은 전부 실질 이자율이에요. 명목 이자율로 바꿔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서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공부할 때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구매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자율이 바로 실질 이자율이다.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오늘 1,000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그때 나는 명목 이자율이 몇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다 고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순간에 앞으로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율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이것은 1년 뒤가 돼야지 알 수 있어요. 명목 이자율은 현재 시점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율은 1년 뒤가 돼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실질 이자율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1년 뒤가 돼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줘야 되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 알고 있지만 요놈은 1년 뒤가 돼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의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인플레이션율은 1년 뒤가 돼야지 리얼라이즈가 되는데, 실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계산한 구매력의 변화는 몰라요.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뭘 빼주냐 하면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빼주는 것이 실질 이자율의 더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expected inflation율을 빼주는 것이, expected inflation은 내가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율이 얼만큼 될 건가를 미리 예상하는 그 숫자예요. 그 숫자를 빼준 것이 더 정확한 의미에서의 실질이자예요. 그래서 굳이 이 말을 붙여서, 용어를 붙여서 정의를 하면 명목이자율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빼준 실질이자율을 사전적 실질이자율이라고 불러요. 엑스안티 인트레스트, 리얼 인트레스트 레이시라고 하고, 실제 실현된 이자율, 실제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을 빼주는 것, 예상이 아니라 1년 뒤가 돼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빼주는 것을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엑스포스트 리얼 인트레스트 레이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을 하는데 더 정확한 의미에서의 실질 이자율은, 더 중요한 실질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되겠어요. 왜? 지금 내가 이를테면 기업이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우리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본재를 구입해느냐, 기계를 사야 되느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실질이자율이에요. 근데 그 실질이자율을 가지고 기업이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후적 실질이자율은 지금 모르니까 결국 그때 기업의 투자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전적 실질이자율밖에 없어요. 즉 기업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얼만큼 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어진 명목이자율로 실질이자율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물가지수, 물가지수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가장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7장인가 우리가 실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 교과서는 7장의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이 진도상으로는 먼저 우리가 실업이라는 것, 특히 실업률이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왕 경제 변수의 측정과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실업률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론 파트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GDP를 봤고, 물가지수를 봤고, 또 이자율을 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업률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실업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부터 먼저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 이를테면 5천만의 인구가 있다, 5천만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전체 인구가 일단 먼저 정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전체 인구 중에서 이 고용 쪽 데이터에서 맨 처음에 정의될 수 있는 변수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라는 게 되겠어요. 즉 더 정확하게 이걸 아주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략적으로 만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일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일단 제외하고 우리가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잠재적으로 경제 활동에, 다시 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인구만을 먼저 뽑아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저출산, 고령화, 이런 인구 구조 변화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신문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통계청이나 이런 데 인구 추계에 따르면 금년인가부터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즉 아직 인구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인구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밑에서 보면 다른 인구, 다른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한 인구들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뭘로 나눠지냐 하면 이쪽에다 그릴까? 이쪽에다 그립시다.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과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으로 나눠져요. 두 개의 합이 생산 가능 연령 인구 15세 이상 인구가 되겠어요. 여기 설명은 15세 이상 인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사실 여기 조금 더 아주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에서, 즉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부분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빠질까?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15세 이상이지만 생산 가능 연령 인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누가 안 들어갈까요? 1번 군인들이 빠져요. 그래서 군인이 빠지고,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거죠. 추계상으로. 또 누가 빠질까? 군인하고 비슷하게 밖에서 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빠져요, 여기서. 그리고 당연히 외국인이 빠지겠죠. 이런 사람들이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15세 이상이지만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어지고,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뭘로 나눠지냐 하면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눠져요. 즉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은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에서 실제로 생산에 참여할 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그 중에서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취업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취업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뭐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 임금 근로자가 되겠죠. 당연히 취업자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기가 가게를 하고 있는 이런 자영업자들도 취업자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가 하고 있는 가게에 나가가지고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루에 3시간씩 아버지가 하는 가게 일을 도와준다라고 해봅시다. 아버지가 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월급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취업자예요, 아니에요? 그 경우에도 취업자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불러요. 뭐 아버지가 하는 가게에 내가 그냥 심심해서 하루에 1시간 나갔다가 한 뭐 일주일 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나가서 일해, 이런 거는 아니고 정기적으로 나가서 일을 도와줄 경우에 비록 월급을 안 받지만 그럴 경우에는 무급 가족 종사자로서 취업자로 분류가 돼요. 그 다음에 좀 여담으로서 뭐 좀 특수한 경우,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경제활동 인구나 비경제활동, 취업자, 실업자 이런 것들은
전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한번 조사를 하면 5천만 명을 조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통계들은 사실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 이런 거는 매달 발표가 돼요. 따라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추계예요. 즉 샘플을 잡아가지고 뭐 몇만 개의 샘플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해요. 5천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데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다. 근데 그 조사원이 여러분 집에 가보니까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뭐 휴직을 하고 이를테면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되나요?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 경우에도 우리가 취업자로서 분류가 돼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아파가지고 회사를 그래도 적이 있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취업자로서 분류가 돼요. 또 뭐 이를테면 회사에서 파업을 했다. 파업에 동참을 했다. 일을 안 하고 있죠. 그 경우에도 취업자로서 분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업자는 누구냐? 당연히 취업을 못한 사람이죠. 근데 단순하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실업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일자리 없죠? 여러분은 실업자라 그러진 않죠. 그죠? 실업자의 분류는 아주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조사를 한 사람이 나갔을 때 그 전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실업자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업자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으면서 즉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분류를 해요. 만약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재 내가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가 돼요. 비경제활동인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 학생. 또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주부. 그죠? 전업주부.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할 의사가 현재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있어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계시는 할아버지, 나이가 90이 된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물론 뭐 그 중에 어떤 분은 그래도 일자리를 찾으려고 뭘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실업자라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가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몸이 아픈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아까처럼 뭐 잠깐 몇 달, 한두 달 뭐 이렇게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병원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가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 비경제활동에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취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이상 안 하는 사람들. 뭐 일종의 구직 단념자 같은 사람들.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않고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그것을 뭐 실망 실업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실업자라는 개념과 비경제활동인구라는 개념이 좀 애매해요. 두 개가. 어떤 경우에는 일로 분류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일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차이점은 일자리를 취업을 하려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구직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조사원이 나가서 물어볼 때 지난주에 여러분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일자리가 주어지면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로 물어본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학생이지만 당연히 비경제활동 인구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안 최대 목표는 빨리 졸업을 해서 취직하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과목을 더 잘 듣고 여기서 좋은 학점을 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연봉 100억 원씩 준다 그러면 학교 당장 그만둘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취업 의사가 있어요. 그런 직장이 있다면 취업 의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비경제 활동인으로 분류가 돼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우리 이런 노동, 고용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중요시 여기는 변수가 어떤 변수를 3가지 정도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변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실업률이라는 거예요. unemployment rate. 그죠? 실업률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실업자 수를 뭘로 나눈 거냐 하면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해서 곱하기 100. 즉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니까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분의 실업자가 실업률이 되겠어요. 두 번째 중요한 변수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라고 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경제활동 인구를 생산 가능 연령 인구로 나눠준 거예요.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없는데 사실은 실제 거시경제를 운영하는 정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변수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고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고용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개념이 나온 동기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자하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좀 애매해요. 그죠? 따라서 그 애매모호함을, 애매 관계없이 현재 사람들의 어떤 취업 정도를, 고용의 정도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고용률이라는 개념을 하나 고안을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분의 취업자 수가 되겠어요. 즉 실업률은 우리가 요거 두 개를 더한 것분의 실업자가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실업자 중에서 이게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취직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볼 때 나는 더 이상 실업자가 아니라 일자리 찾는 걸 포기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너무 가혹한가? 계속 3, 4년 동안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하기에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는 순간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률이 올라가요? 줄어들어요? 변화가 없어요. 줄어들어요. 그죠? 실업률이 낮아져요.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거시경제적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빠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가지는 하나의 맹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이라는 지표의 한계가 물론 뭐 그런 경우가 아주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는 여성의 뭐 경력 단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취업자죠. 그죠?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만약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취업자에서 이쪽으로 가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여러분은 취업자 여기서 한 명이 빠지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업률 상으로 하면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분의 실업자니까 실업자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취업자가 줄었으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더 이상 회사를 안 다니겠다.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진 건데 실업률은 올라가니까 뭔가 경제 상황이 나빠진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통계가 얘기해 주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실업률의 한계 때문에 이런 고용률이라는 개념을 하나 고안을 했어요. 이거는 정의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이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의사에 따라서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남학생들 뭐 이를테면 군대 가거나 또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도소를 가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면 여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건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는 것 중에 분의 취업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취직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으로 빠지더라도 여기서 서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고용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아요. 따라서 고용률이라는 게 실업률과 함께 실업률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실업률이 전혀 안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실업률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하지만 거기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 정책이나 어떤 거시경제 전체로 고용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이라는 데이터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겠지만 과거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몇 년 전에 각 후보들이 내놓은 어떤 공약 뭐 이런 것 중에 모든 후보들이 다 고용률 몇 %를 달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실업률 몇 %를 달성하겠다라는 것보다 고용률 몇 %를 달성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OECD라든지 이런 거에서 국가 간의 어떤 고용 상황 같은 걸 비교를 할 때도 실업률 데이터 갖고도 비교를 하지만 고용률 갖고도 비교를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지표가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겠어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간단한 숫자를 예를 가지고 실업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취업자 수가 단위는 뭐 100만 명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취업자 수가 이렇고 실업자 수가 실제로 미국의 2006년도 데이터인데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228로 이렇게 8.8로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첫 번째 경제활동 인구를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산 가능 연령 인구를 P라고 하고 취업자를 E라고 하고 실업자 수를 U라고 해봅시다. 자,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정의가 돼요? E 더하기 U가 되겠죠. 그죠?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합친 게 될 거예요.
그래서 144.4 더하기 7.0에서 151.4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얼마가 돼요? 생산가능 연령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빼준 거니까 228.8에서 151.4를 빼니까 77.4가 되네요. 세 번째,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그죠? 그러니까 151.4분의 7.0 해서 4.6%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가능 연령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니까 228.8분의 151.4 해서 66.2%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고용 관련 데이터들을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GDP, 물가, 실업률,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서 그 정의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거시완에서의 서론 파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본격적인 아직 우리가 이론을 공부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시경제 변수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의 3장 챕터 3로 넘어갑시다. 챕터 3의 제목을 보면 National Income 라고 갖고 Where it comes from and where it goes 뭐 이렇게 옵션을 했어요. 즉 더 쉽게 얘기하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실질 GDP죠. 실질 GDP의 결정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내용을 챕터 3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우리 거시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간을 한 3개 정도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굉장히 긴 시간, 초장기가 되겠죠. 실제로 한 30년, 5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GDP가 움직이는 현상을 공부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경제 성장을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음 학기에 거시2에서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시1에서는 이제 초장기는 거시2에서 하고 장기와 단기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또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간시험 전까지는 주로 장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이 장기라는 것은 대충 얘기하면 어떤 경기 변동을 공부한다기보다 경기 변동과 경기 변동 사이의 어떤 것 또는 경기 변동 그 한 사이클을 하나로 보고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장기 분석이고 이런 장기 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고전학파 경제학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3장부터 앞으로 중간시험 때까지 공부할 내용들은 주로 고전파 경제학자들, 클래시컬 스쿨에서 우리가 주로 얘기됐던 내용들을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시험 끝나고 나서는 조금 더 단기로 넘어와서 본격적인 경기 변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때 배우는 내용들은 주로 케인즈와 그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케인지안 경제학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케인지안 경제학을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케인지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기와 지금 얘기하는 장기를 합쳐가지고 짧은 시간에는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거시경제가 흘러가다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한 것처럼 경제가 그런 식으로 장기 균형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합칠 거예요. 실제로도
이런 이론들이 이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한 것은 케인즈가 태어나기 전이라 케인즈가 그 자기의 유명한 책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발표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주로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케임브리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이고, 케인즈가 쓴 책이 1930년대에 나왔으니까 케인즈와 그 이후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대공황, 1930년대 40년대 대공황 이후에 주로 얘기가 됐던 것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아니고, 단기에서는 케인즈, 장기에서는 이쪽 고전학파,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소위 말해서 네오클래시컬 신터시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신고전파 종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별게 아니고 단기에는 케인즈, 장기에는 클래시컬,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클래시컬 쪽에서 한 얘기들을 먼저 대충 훑어보고 그 다음에 케인지안 이코노믹스 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 챕터 3에서는 이런 클래시컬한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한 이런 견해에 따라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먼저 볼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챕터 3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제를 가정하냐 하면 소위 폐쇄 경제를 가정을 할 거예요. 폐쇄 경제라고 하면 해외 부분이 없는 경제를 얘기하죠. 즉 우리가 앞으로 다룰 챕터 3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없어요. 그게 다 제로예요. 그냥 국내 경제만 있는, 외국이라는 경제 주체가 없는 상황을 먼저 우리가 설정을 하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외국이라는 해외 부분을 다시 들여오는 것은 우리 6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들을 거예요. 해외 부분이 있는 경제를 우리가 개방 경제라고 불러요. 오픈 이코노미라고 부르고, 그 오픈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6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즉 6장은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한 오픈 이코노미 모형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클로즈드 이코노미에서의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한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 이 고전학파와 케인즈, 앞으로 우리가 중간시험 뒤에 배울 케인즈 학파 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디서 오냐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신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고전학파 경제학자에서는 즉 중간시험 전에는 일단 프라이스라는 것이 플렉시블하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어떤 조그만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가격이라는 것이 곧바로 작동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케인지안 이코노미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에는 가격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영어로 스티키하다는, 프라이스가 스티키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케인지안과 클래시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서 오냐면, 프라이스라는 것이 플렉시블 하느냐 스티키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실제로 프라이스가 어느 정도로 플렉시블하고 어느 정도로 스티키 하느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점심값을 보면 어제 가격과 오늘 가격이, 내일 가격이 다 똑같아요. 그죠?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어요. 단 하루 기간이지만 주가도 변했고, 이자율도 조금은 달라졌을 거고, 환율도 변했고, 경제 상황이 막 변했어요. 조금이라도 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스는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프라이스는 단기에서 스티키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 대부분 2학년일 텐데, 한 2년쯤 지나서 졸업할 때쯤 되면, 우리 식당에서의 점심값이 지금하고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시간이 흐르면 결국 가격은 플렉시블하게 변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단기와 장기로 구별할 수 있어요. 단기에서는 프라이스가 스티키하고, 장기에서는 프라이스가 플렉시블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기에서 스티키하고 장기에서 플렉시블한 게 아니라 스티키한 게 단기고 플렉시블한 게 장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가격이 정말로 스티키하냐, 정말로 플렉스블하냐는 사실 논쟁의 여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값을 보면 뭐 이번 학기 내내 안 변할 테니까 스티키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이를테면 감자 가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가면 감자 가격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도 가격이 플렉스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케인즈안과 또는 케인즈안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거시경제학들 사이에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는 가격이 정말로 스티키하냐 플렉스블하냐가 하나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옆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점심값과 마트의 감자값을 비교를 해봐서 비교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스티키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플렉스블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스티키한 게 단기,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중간시험 끝나고 공부를 할 것이고 지금은 가격은 일단 순간순간 변하는 플렉스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가정하에서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경제학에서 기본이 되는 도구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머릿속에 먼저 딱 들어올라야 되는 게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해서 그것을 알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제 수요와 공급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GDP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GDP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 합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뭔가를 집어 넣어야지 생산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죠? 뭘 집어 넣어야 돼요? 생산 요소라는 것을 투입을 해야 돼요.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생산 요소,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생산 요소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이죠. L과 K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뭔가 이런 블랙박스 안에다가 L과 K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아웃풋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블랙박스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생산 함수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을 최종 재화 서비스가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을 공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생산 요소라는 걸 봐야 돼요. 생산 요소가 어떻게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생산물의 양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이 경제의 공급,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총 공급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봤던 GDP의 3면 등가의 법칙에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3면 등가의 법칙에서 생산 측면에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있겠죠. 수요는 GDP의 3면 등가의 법칙에서 지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거예요. 즉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뭐에 의해서 뭐의 합이에요?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의 합이었어요. 그죠? 가계가 소비를 위해서 수요를 하고 기업이 투자를 위해서 수요를 하고 정부가 지출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최종 재화를 수요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 또는 더 정확히는 총수요는 지출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공급은 생산 측면에서 보고 수요는 지출 측면에서 보는데 한 가지 더 굳이 얘기를 하면 여기에 생산 요소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생산 요소를 생산함수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아웃풋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산 요소 그리고 그 생산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은 노동과 자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경제의 순환 경로 모형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가계와 기업이 있었어요. 그죠? 가계는 기업에게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뭘 받아요? 임금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분배 국민소득 또는 소득 측면에서 국민소득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피용자 보수라는 것과 영업잉여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피용자 보수라는 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고 영업잉여라는 것은 일종의 자본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상기하면 이 생산 요소라는 걸 우리가 고려하는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 분배 측면에서의 또는 소득 측면에서의 GDP 결정 요인, 결정 과정도 여기서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과 분배 측면에서의 GDP, 수요 측면에서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우리가 고려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고려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점에서 균형 Q와 P가 결정이 되겠죠. Q는 균형 GDP가 될 것이고 P는 균형 물가 수준이 될 거예요. 물가 지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의 프레임워크 하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즉 수요와 공급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있다 그러면 균형 Q와 P가 결정되는데 이것들은 다 뭐에 대한 거냐면 GDP에서 생산물, 다시 말하면 재화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경제 내에서는 우리 경제라는 건 다 화폐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생산물에 우리 순환 경로 모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동을 제공을 하면 반대급부로 임금이라는 돈을 받고 생산물을 기업이 가게에게 팔면은 그 대가로 판매 대금을 받아요. 재화의 흐름, 어떤 재화나 이런 것들의 흐름의 반대 방향에 항상 화폐의 흐름이 또 존재를 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재화 시장인데 그러면 그 반대쪽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뭔가 화폐 비슷한 것들이 또 하나 화폐 같은 것들에 대한 시장이 또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나중에 우리 다음 챕터에서 또 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공급 측면부터 봅시다. 자, 생산 요소라는 게 자본이라는 것과 노동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캐피탈과 레이버가 있어요. 경제학에서 약간 퍼즐링한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수요 공급에서 X축에다가 Q를 쓰고 Y축에다가 P를 쓰는 게 조금 이상한 사실은 관습이죠. 그죠? 여러분들 경제학 입문 시간에 봤겠지만 이게 X축과 Y축이 사실 바뀌어야 되는 게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자본을 경제학이라는 게 주로 아까 말했던 고전학파 경제학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영미계 사람들인데 자본을 C로 안 쓰고 K로 쓴 독일어처럼 K로 쓴 것도 약간은 조금 그냥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트레디션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전통을 따라서 자본을 K라고 하고 노동을 L이라고 합시다. 자, 생산함수의 생산 요소를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일단 자본과 노동이 뭐냐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투자에서 우리가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서 투자를 얘기를 할 때 재무적인 투자, 증권 투자, 뭐 채권 투자 이런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본재를 구입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본재를 구입하는 투자는 우리가 배운 정의로 따지면 플로우 변수예요. 유량 변수죠. 그죠?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변수예요. 그런 것들이 쭉 쌓여 나가면 바로 K, 자본 스톡이 돼요. 그래서 K는 유량 변수가 아니라 저량 변수, 스탁 베리어블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본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쭉 과거의 투자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쌓여진 전체 뭐 기계, 공장에 나와 있는 기계 뭐 이런 것들, 운수 장비 이런 것들이 자본 스톡이 될 거예요. 건물,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들. 그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자본이라는 개념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노동도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 면이 있어요. 뭐냐? 자, 노동은
노동이라는 것을 한번 측정해 보자. 우리나라의 현재 생산함수에 만약 들어갈 노동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측정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드는 생각은 우리가 조금 전에 실업률 데이터를 배웠으니까 거기서 노동에 대처되는 여기서 노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놈에 그럼 우리가 배운 고용 데이터에서는 어떤 놈에 해당이 될까?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해당이 될까? 경제활동 인구가 연령이 해당이 될까? 아니면 취업자 수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될까? 이게 좀 애매해요. 그죠? 그때 조금씩 달라요. 연구라든지 어떤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쓰는데 또 그냥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실업률 데이터에서는 취업자 수로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는 경제활동 인구로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몇 명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람의 머릿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은 반드시 머릿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단은 머릿수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머릿수뿐만이 아니라 노동 시간이라든지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노동의 질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가장 단순한 단계에서는 그냥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만 더 생각을 하면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취업자 수 곱하기 하루에 8시간 그리고 1년이면 며칠 이런 식으로 노동 데이터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나중에 경기 변동을 공부를 하면서 특히 케인지안 이코노믹스를 공부를 하면서 L이 좀 늘었다 줄었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머릿수가 늘었다 줄었다가 될 수도 있지만 일하는 시간이 늘었다 줄었다도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두 개의 생산 요소를 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결합을 해서 최종 재화를 생산을 해요. 그리고 그 생산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산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산함수를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F라는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F의 아규먼트는 노동과 자본이 되겠어요. 노동과 자본을 집어넣으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F라는 생산함수에 의해서 이것을 굳이 해석을 하면 L과 K를 결합해서 최종재와 Y를 만들어내는 생산 기술 방법 이런 것이 되겠죠. 그에 의해서 Y라는 최종재와 GDP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3장에서 다룰 이 생산함수 F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F라는 생산함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생산함수다 라고 합시다. 약자로 CRS라고 표현하죠. CRS 생산함수다. 여러분들 경제학 입문 시간이나 또는 미시 시간에 CRS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자, CRS라는 게 뭔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Constant Returns to Scale이라는 이런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어떤 건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자본을 K1만큼 집어넣고 노동을 L1만큼 집어넣었을 때 생산되는 GDP가 Y1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제 K와 L을 동시에 Z배 증가시켰다고 해봅시다. 즉, Z가 2면 각각 2배씩을 했다고 합시다. 2배씩을 했을 때 그때 생산되는 Y가 Y1에 비해서 2배가 될 수도 있는 거를 2배가 되는 경우를 Constant Returns to Scale이라고 불러요. 만약 2배보다 더 커지면 이거는 2배씩 했는데 이거는 2배보다 더 커지면 우리가 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2배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재화는 2배보다 작게 늘어나면 Decreasing Returns to Scale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CRS
IRS, DRS.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 생산 함수라고 하는 것은 CRS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가 가지는 프로덕션 펑션은 CRS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가정이 되겠어요. 더 이걸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Z배를 했을 때 L과 K를 각각 똑같이 Z배를 했을 때 나오는 Y2가 만약에 Y2가 이거하고 같으면 CRS가 되고 Y2가 이거면 IRS고 DRS가 되겠어요. 자, 이 구체적인 예들 CRS, DRS, IRS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몇 개 우리가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시다.